냄새나는 촌년이라. 붉게 부어오른 뺨보다 아픈 건 사람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비웃는 유라를 뒤로 한 채 복순이 전화를 들자 로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김 실장, 지금이야. 사돈 내 100억 빚 당장 회수하고 그 집구석 부도내. 순식간에 무너질 유라의 화려한 성, 그리고 이제야 드러날 복순의 진짜 정체.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복자 65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시골에서 배추나 심는 평범한 할머니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명동의 큰손, 그게 바로 저예요. 오늘은 아들 진우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낡은 무명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30년 넘게 입어온 이 옷, 때가 타서 색이 바랬지만 제겐 가장 소중한 옷이거든요.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명품 옷을 걸친 사람들이 보이네요. 저는 묵묵히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거지 아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자 예비 며느리 최유라가 친구들과 샴페인을 들고 서 있더군요. 유라가 코를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냄새나는 촌년이 여기를 어디라고 들어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 씨, 저 박복.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따끔한 충격이 뺨을 때렸습니다. 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린 거예요. 입 닥쳐.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도 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 당장 JS 건설에 빌려준 100억 회수해. 그리고 오늘 안에 부도 내버려. 알겠습니다.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무슨 연극이야?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 뒤 유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전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유라야. 회사가 망했어.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유유히 몸을 돌려 로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뒤에서 유라의 절규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은 자에겐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JS 건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업계 7위였던 건설사가 단 24시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최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 제 회사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도망친 전과가 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최유라가 찾아왔습니다. 들여보내. 10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라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더군요. 우리 집이 망했어요. 아빠가 쓰러지셨고 엄마는 충격으로 병원에. 저는 묵묵히 차를 따랐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 오빠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제 뺨을 때렸을 때 용서를 생각했나요? 유라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손이 배를 감쌌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유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했어요. 진우 오빠 아이예요. 제발 아이만큼은. 그때 김 실장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유라의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3개월 전 제주도 모처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강민. 전문 사기꾼이네요. 일명 블랙 스완 조직의 핵심 멤버라고 하던데.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블랙스완은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단입니다. 주로 젊은 여성을 미끼로 쓰죠.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유라와 이강민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작전 회의록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 진우를 통해 저에게 접근했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죠. 유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우 오빠를 진심으로. 진심? 저는 마지막 서류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녹취록이 보였어요. 유라 치매약을 음식에 타면 진짜 치매처럼 보일까? 진우 괜찮아. 엄마는 원래 건망증이 심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유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진우를 처음 만난 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50년 넘게 봐온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저는 유라가 블랙스완이라는 걸 진작에 간파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있었죠. 왜 제 아들 진우가 이 사기극에 가담했을까? 김 실장이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유라에게 속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공범이었던 겁니다.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네요. 다 끝났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사기죄와 폭행죄로 고소장을 냈으니까. 유라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진우는요? 진우 오빠도 잡을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우는 좀 더 특별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유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완전히 속이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유라가 경찰에 끌려간 다음 날 진우가 찾아왔어요. 제 시골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유라를 왜 고소했어? 당장 취하해.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유라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초라하게 다녔는데.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진우야. 그만해, 엄마. 이제 그 연극 그만하자고.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유원장 어디 있어? 인감도 내놔. 뭐라고? 엄마 솔직히 말해. 치매 초기 증상 있잖아.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나도 다 봤어. 그때 유라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엄마 재산 관리 못 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힘없이 주저앉는 척 했어요. 손이 떨리는 연기를 했죠. 너희가 정말. 진우가 제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안에서 인감과 통장을 꺼냈어요. 이제 엄마는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유라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요양원? 아니, 정확히는 정신병원이죠. 진우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였어요. 엄마 치매 진단서도 이미 받아놨어. 의사 한 명 매수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던 겁니다. 저를 강제로 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모조리 빼앗을 계획이었죠.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엄마. 새로운 집에서 편히 쉬어.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차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했어요.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 10m 앞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진우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여기서 뭐 해? 김 실장은 대답 대신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업 파트너의 사진도 있었죠. 진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너 내 생일이 언제지? 뭐? 대답해봐. 내 생일. 3월 15일이잖아. 그게 지금 무슨?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어요. 넌 3월 15일생이 아니야. 진짜 생일은 2월 8일이지.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진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미쳤네. 진짜 치매 맞나 봐.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내 친아버지는 내 남편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사업 자금을 횡령하고 빚을 떠넘기고 도망쳤지.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 나한테 너를 맡겼어.
살려달라고 아이만큼은 키워달라고 빌었지. 거짓말. 난 결심했어.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진우의 진짜 출생 증명서, 친부모의 사망 기록, DNA 검사 결과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너를 키웠어.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사랑도 줬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거든.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결국 내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선택했구나.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지난 5년간 빼돌렸다고 믿었던 돈들 전부 유령 계좌로 돌고 돌아 내 재단으로 돌아왔어. 내가 손에 넣은 인감도 위조품이고. 진우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말이 돼?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진우야.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라는 건 참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2명의 형사가 차에서 내렸죠. 진우가 황급히 차 문을 잠갔습니다. 유라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야. 형사가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강진우 씨, 최유라 씨. 횡령 및 사기,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 공모. 진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진우와 유라 그리고 블랙스완 조직원들의 대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진우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연사로 처리할 수 있을까? 유라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처럼 보인대. 진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농담이었어.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농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것도 농담이니? 내 음식에 탄 수면제 성분 검사 결과야. 지난 석 달 동안 23번이나 검출됐어. 유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희가 언제? 매주 일요일 진우가 해준다며 가져온 미역국. 거기에 다 들어있었지. 사실 저는 첫 번째 미역국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맛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김 실장에게 몰래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진우야, 난 내가 달라지기를 바랐어. 내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길 원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랐어. 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넌 끝내 날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구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유라도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저 임신했다니까요. 아기가 있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임신 사실 없습니다. 거짓 진단서 위조 혐의도 추가됩니다. 유라의 마지막 거짓말까지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진우가 창문 너머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망? 후회? 아니면 그저 체념?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김 실장, 재단 이사회에 연락해. 내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네. 진우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난 원래 계획대로 시골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다음 날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무명 한복을 입고 텃밭에 나갔어요. 상추를 심고 고추를 따고 땅을 일궜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일주일 뒤 뉴스에서 진우와 유라의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었으니까요. 저녁 때 김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이름은 복자 장학재단으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싹 장학재단으로 해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김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30년 전 남편이 죽던 날도 이렇게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날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복수가 끝났습니다.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박복자 65살 할머니였으니까요. 밭에서 배추를 키우고 이웃과 인사하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그게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도 평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겠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